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섹터를 2개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단연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코인들은 인터넷 서치만 나와도 되게 많거든요. 이 전략은 이번에 한 사이클이 끝나도 유지되는 전략이니까 한번 잘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써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 사야 돼요. 일일비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10년에 10배 정도는. 돈복남님은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코인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조차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각각 전략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의 전략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사이클이 끝나면 장기적으로 비축하는 전략을 구사할 생각이에요.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반기라는 사이클이 있고 4년마다 찾아오는 불장이라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에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나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 100개를 모은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모이는 비트코인은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팔았거든요. 단기적인 매매 목적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금 그리고 디지털 부동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속해서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비트코인 ETF 승인 후로부터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미국이 규제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주저하는 분위기였어요.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는 금융자산과 금융시장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글로벌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 가격이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도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 가능한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 제가 시간이 갈수록 매수할 수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제가 그래프로 띄워드리면 좋은데 뭐 손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뭔 말이냐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들이 다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일반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관들 그리고 초고액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모은다는 반증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고 거래소에 두면은 심리적인 그 요인, 유혹을 차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가능하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팔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10년을 보유한다고 하지만은 업비트나 빗썸이나 어느 거래소에 보고 있으면 이거 2배 올랐네? 팔까? 이더리움 예전에 80만 원, 비트코인 예전에 600만 원 사신 분들의 땅을 치고 우회하는 게 1억까지 못 갖고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 2배 벌었어, 3배 벌었어 이러는데 사실 더 화날 겁니다. 그분들은. 나 그때 비트코인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파는 전략 중에 하나가 개인 지갑으로 보유하려고 해요. 되게 그러니까 하드월렛이나 멀티시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지갑들에 옮겨서 보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은행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맡기거나 혹은 뭐 안 되면은 해외 은행에다가 아니면 해외에 맡길 수 있는 스테이킹 업체에다 저 맡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알트코인 전략이 필요할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갈 거고, 알트코인은 모두 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할 게 그래서 알트코인 올라 안 올라. 근데 저는 한 번 더 상승은 남았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올랐다가 되게 또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한 번 더 큰 상승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기간적으로 조정의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잘 체감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선물 시장에는 롱 포지션이라는, 즉 레버리지를 써서 잡았던 개미들은 다 청산이 당한 상태예요. 반대로 또 지금 청산이 당한 개미들이 롱 포지션을 잡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즉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무서워요.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늘 개미들은 사야 될 때 사야 되는데 팔아야 될 때 사고 사야 될 때 파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무서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개미들은 많이 털린 상태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다. 근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될 때 계속해서 저는 지금 알트코인 매집하고 있거든요. 엄청 크게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 근데 하나, 그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무작정 모든 알트코인들을 매수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밈코인성이 강한 코인들이나 뭐 그리고 쉽게 뭐 잡코라 그러거든요. 업비트나 빗썸에 상패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선별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뭐 매력적으로 보이는 코인을 말씀 주셨는데 뭐 하나의 코인을 말씀드리면은 그 코인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살 것 같아서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섹터를 두 개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단연 AI와 RWA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AI 섹터를 미는 이유는 향후 10년? 10년도 아닐 것 같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세계 경제랑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바꿀 수 있나?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 혁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의 10배 혹은 100배. 그러니까 인류를 해칠 수도 있는, 인류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저는 혁명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AI 때문에. 그래서 특히 AI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기술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에 중국과 미국 간의 AI 패권 전쟁이었거든요. AI를 선점하는 국가나 기업이 미래의 산업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부 그리고 각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AI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인도 마케팅이라고 봐요. 어느 섹터가 어느 코인이 올라가려면은 그 섹터와 그 분위기가 시장에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마케팅을 넣던가. 근데 자동적으로 AI 쪽은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우리도 뭐 묻었다 하잖아요. 뭐 엔비디아 묻었다, 테슬라 묻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AI 묻었네 하면은 코인이 10배, 20배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I 섹터가 묻은 코인 쪽을 여러분들이 사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코인들은 인터넷 서치만 나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I 섹터 쪽 코인을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고 있던 건 RWA 섹터인데 어떤 섹터냐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토큰화해서 거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거는 실물 자산을 거래하거나 유동화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실물 자산을 온체인에서 빠르게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유동화가 쉬워지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엄청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남에 천억장의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두 부류가 투자하기 힘들 겁니다. 첫 번째는 소액 투자자들. 자산이 10억밖에 없어. 물론 10억이 되게 많은 건데 나 저거 한 5억만 투자하고 싶은데 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천억짜리 빌딩을 사려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사람. 강남에 저 천억짜리 빌딩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RWA로 토큰화 시키면은 이게 토큰화 시켜서 거래소에 올려놓으면 쉽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1000분의 1로 쪼갠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000억짜리 부동산을 1000분의 1로 쪼개면 하나당 코인이 1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10년 동안 두세 배는 오른단 말이죠. 특히나 강남에 1000억짜리 빌딩은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안 떨어질 건 아는데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1000분의 1로 쪼개서 거래소에 올렸다 칠게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제가 한 두세 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20-30%가 급등하면은 잘 못 팔잖아요. 빌딩 20-30% 팔았다고 그거 매도해버리면은 세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제반적으로 고려할 게 많은데 세금도 없어요. 뭐 어느 정도 나중에 제도화되면은 그 세금은 물리겠지만 근데 세금뿐만이 아니라 유동화하기 되게 편합니다. 내가 20% 올라서 차익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인이 투자하기가 되게 쉬워지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도 투자하기 쉬워요. 저 1000억짜리 빌딩 한 20개만 살래. 20억 넣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유동성 공급이 엄청 편해진다. 그렇게 보면은 부동산에 있는 분들도 되게 박수칠 일이 아닐까. 유동성 공급과 거래하는 게 되게 불편한데 부동산은. 그리고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요. 대출 시장 파이가 커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가장 은행이 좋아하는 담보물이에요. 그리고 특히 1000억짜리 빌딩은 은행이 가장 좋아하는 담보물입니다. 1000억짜리 빌딩은 떨어질 일이 많이 없거든요. 핵심 상권에 있을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1000억짜리 10개 코인은 10억이잖아요. 그거 나 맡겨. 내가 그에 상응하는 5억 대출해줄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이 이 RWA 시장에서 들어온 이유 중 하나거든요.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가 이 RWA 시장이 커지고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대출 파이가 앞으로 10배,
혹은 100배 이상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섹터는 AI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희소하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RWA 섹터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대장 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코인들을 서치해서 투자해 보시면은 좋은 수익률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축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저는 일단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으로 매집할 겁니다. 그 다음 알트코인은 아직 남아있는 한 번의 상승을 준비하면서 또 거기서 투자할 섹터는 AI, RWA를 중심으로 투자할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마 절대적으로 팔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 지갑에 보관할 예정이고요. 디지털 금, 디지털 부동산의 가치를 넘어설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은 지금 시장이 공포와 그리고 지루함과 패닉에 빠진 이 시점에 좋은 매집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더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닌데 더 빠지면 더 빠질수록 제 기준에서는 매집할 타이밍이고, 그때 또 좀 더 떨어지면은 AI랑 RW 섹터가 미래의 핵심 트렌드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승리하는 투자는 나무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숲을 보며 장기적인 전략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략은 이번에 이 한 사이클이 끝나도 유지되는 전략이니까 한번 잘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한번 써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매매, 어떤 접근이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본인이 지금 코인 시장을 잘 모르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최소 중기에서 혹은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는데요. 코인 시장은 가격 변동이 되게 극변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은 초보 트레이더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엄청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시도하다가 조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판단으로 손실 보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제가 아까 앞전에 소개해드렸을 때 2021년도 때 단타 한번 하려다가 자산은 80% 날렸잖아요. 그것처럼 단기적 접근은 좀 미뤄두시고,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시간을 우군을 삼는다 그러죠. 그래서 시간을 우군 삼아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코인 시장과 혹은 나 주식 투자를 한 10년 이상 해봤어, 차트를 10년 이상 봤던 사람이야 하면은 경험을 그래도 조금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 가격에 대한 움직임의 이해도가 높다고 제가 생각할게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를 무조건 해보고 싶어, 나는 경험이 있고 나 주식에서 10년 이상 굴렀어 하시면 저희 커뮤니티 와서 저희 커뮤니티 원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코인 쪽에서 트레이딩을 되게 오래 했던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 있거든요.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고 텔레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디스코드도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입맛에 맞는 투자방들이 되게 많아요. 단타방, 뭐 중장기방, 뭐 장기방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투자를 좀 도움받으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도 남들이 바라봤을 때 초고수라 그러고, 그리고 이거는 작년 초 때의 자랑 아닌 자랑은 선물 트레이딩 대회 나가서 그때 참가자가 6,000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6,000명 중에 제가 1등을 했어요. 대회 나가서. 그래서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 단타를 웬만하면 안 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인사이트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고수든 초보든 중장기와 장기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커뮤니티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개인 투자자가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이 있나요? 일단 저의 원칙이기도 한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원칙과 그 다음에 신법이라고 그러죠. 심리를 관리하는 게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제가 이야기해드릴 얘기는 코인 시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켰으면 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손실을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얘기하는 게 제 두 가지 원칙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첫 번째가 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가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그만큼 이제 원금 보존이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손실을 통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두세 배 수익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냈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수익을 내다 보면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 행위가 가능한 게 또 코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무리한 레버리지는 독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코인 유튜버 중에 레버리지를 해서 뭐 30배, 50배, 100배 써서 나 뭐 한탕 벌었어요. 나 뭐 벌었어요. 뭐 그분들을 욕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종목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한번 몰빵해서 투자해봐. 분명히 코인 하다 보면 한 종목이 정말 사랑스럽고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테라루나라고 많이 아실 내용일 텐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20조가 그때 넘었을 거예요. 그 코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권도영 씨가 뭐 사기를 쳐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그거는 사실 유무는 여기서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무튼 그렇게 높은 시총의 코인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라서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분산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건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자 방법인데요. 시장이 무서워할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울 때 사야 돼요. 제가 저 똑똑해요. 제가 뭐 돈이 많아요.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나마 제일 남들보다 뛰어난 거 하나가 공포스러울 때 잘 사요. 남들이 코인 시장 망했어. 나 팔고 나갈래 할 때 저는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봐요.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 때 그때 저는 최고의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낙관적일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분위기랑. 끝없이 상승할 것 같아. 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야, 나 이제 부자야. 할 때, 그럴 때는 출구 전략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는데 좀 반대로 가는 투자. 그 다음, 아까도 말씀했던 건데,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은 등락폭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일일비하지 말고 일일비하면은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절대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 마인드와 인사이트는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이 AI와 RWA 섹터가 지금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미디어에 잘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좀 그쪽에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좀 더 광풍이 불었을 때 분명히 수혜받을 섹터거든요. 미리 그 섹터의 트렌드를 읽고 투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 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좋은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를 만드셔도 돼요. 본인이 학생이시면 학교 동아리를 만드시던가 직장인이시면 직장인들과 만드시던가 그런 것들이 안 되나 나는 내 친구들 내 직장인 우리 학교 뭐 그런 거 코인 싫어해. 그러면 뭐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도 되고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좋은 이야기들과 합이 맞는 사람들과 좋은 인사이트를 교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차트를 잘 봐. 대신에 트렌드를 못 읽어. 그러면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과 차트를 잘 읽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내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드리면은 결국에는 투자 시장이 그렇죠. 생존 게임이라고 봐요. 근데 장기적으로 생존하셔야 되고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오랫동안 시장에 살아남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할 거니까 단기적인 인사이트는 조금 접어두고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을 하자. 일확천금 노리는 거 좋지 않다. 결국 그렇게 돈을 벌어버리면 나중에 다 빨려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사기당한 분들도 많고 뭐야 코인 시장 들어오면 10배 번다며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들어왔는데 전 들어오면 그 얘기 하거든요. 아니 그 미국의 진짜 엄청난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10년에 걸쳐서 봤을 때 기껏 10%도 안 오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형님은 엄청난 자산가잖아요. 1년에 20% 이상을 못 벌었어요, 많이. 평균 수익률이 20%예요. 그럼 우리가 한 달에 20% 보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면은 2배 벌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자산은 10년 동안 2배 불리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마인드 접근으로 들어오시면은 저랑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10년에 2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10년에 10배 정도는 왜냐면 비트코인 씹어올까니까 그런 장기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오셔가지고 저와 저희 커뮤니티원들과 소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코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원래 무슨 일 하셨나요? 원래는 코인 쪽으로 사업과 일을 시작하진 않았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법인을 19년도에 오픈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인 하기 전에 3년 전부터는 마케팅 회사랑 브랜드 컨설팅 그리고 앱 개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마케팅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요식업, 음식업 관련된 곳에서도 마케팅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채널 말고도 6개 정도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거든요. 완전 좀 다른 뭐 경제도 아닌 뭐 먹방, 그리고 제품 리뷰, 그다음에 여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되게 채널을 많이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앱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된 앱을 개발하고 운영까지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없어지거나 망할 것 같단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사실 정말 확신해서 들어왔지만은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망하지 않을까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생각하는 게 절대는 없거든요. 99.9%는 안 망할 것 같고 0.01%는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지만은 이게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확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들어왔을 때는 5대5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망하더라도 이 시장이 이 망하기 전에 챙겨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너무 크고 벌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나는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그 두려움을 천천히 하나하나 극복했던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테슬라 기업이거든요. 테슬라 기업이 예전 3년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때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근데 그때 매수했던 금액이 2%, 1%가 아니라 그 당시 테슬라가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의 20% 정도를 비트코인 매수하는데 썼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정말 흥분해서 되게 라이브 방송 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아침 라이브가 7시에서 9시 사이 2시간을 방송을 했었는데, 적게 볼 때는 한 6,000명에서 7,000명 동시 시청자가, 많이 볼 때는 2만 명씩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천 명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 흥분에 차면서 여러분들 테슬라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엄청 격변하면서 흥분하면서 떠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흥분을 했었냐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을 때에는 일론 머스크 혼자 독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 자산의 20%를 썼을 때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그리고 이사회와 대주주들을 설득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주주로 봤던 그 기관 중에 하나가, 기업 중에 블랙록이 있었어요. 블랙록이라 하면은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운용사인데, 거기가 대주주로 들어와 있는데 테슬라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20%나 샀어?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일단 설득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 시장은 쉽게 망하지 않겠구나,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강한 흥분을 해서 그때 한 번 더 강한 확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신을 얻었던 거는 단연 또 비트코인 ETF 승인이죠. 그 당시에도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을 죽이거나 혹은 규제를 억압하면은 시장이 되게 쪼그라들고 오래 가지 못하고 혹은 너무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바라봤었어요. 근데 미국이 ETF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을 죽이지 않겠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했으면은 ETF를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인들의 돈을 비트코인에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면은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로 이제 99% 정도? 나머지 1%가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1%에서 채워졌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와 대결 구조를 펼칠 때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했던 것들 다 없애고 암호화폐에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넣겠다. 그 다음 내가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라고 있거든요. 되게 크립토를 규제하고 옥죄였던 분. 내가 그 양반 내 취임식 날에 내보내겠다. 실제로 취임식 날에 게리 겐슬러 의장 나갔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의장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분은, 그리고 거의 1순위로 지목되는 분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의장은. 근데 아마 그분이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앞으로 크립토 쪽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걸거나 크립토를 방해하는 그런 정책들은 아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알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유동성이 공급되고 시세가 분출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대박 나겠는데?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뒤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었냐면, 트럼프 형님이 지지하는 걸 떠나서 가족이, 아들들이 코인 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최소한 이제 자기네 가족들이 코인 사업을 하는데 암호화폐 규제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점점점 이제 결정적으로 더 이제 이 시장의 확신, 두려움이 전혀 없어진 거는 트럼프 코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 접하는 분들은 에이, 트럼프 코인 설마 한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오피셜하게 트럼프 코인이라는 자기 코인을 만들었겠어? 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심지어 업비트에는 오피셜 트럼프라고 적혀 있는 진짜 오피셜한 트럼프 코인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 아무 가치도 없는 밈코인이라 부르는 밈코인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밈코인 만들어서 업비트 빗썸에 상장시킨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트럼프 코인에 16조 자산이 몰렸고요. 시총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6조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의 3배가 되는 규모의 자산이 트럼프 코인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돈 많이 벌었겠죠, 그걸로.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이 시장은 무너질 수가 없다.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일본도 아닌, 러시아도 아닌, 중국도 아닌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코인 찍어서 발행해서 팔고 있고, 그리고 지금 관계자들, 암호화폐 인사들로 다 채우려고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선거를 덕망과 이런 걸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돈으로 하는 나라예요. 돈이 많으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암호화폐 선거 자금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후보들은, 다음 대통령들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암호화폐 인사들이 대통령한테 다 암호화폐를 기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끝나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일단 트럼프 때는 암호화폐 쪽은 엄청 올라갈 거고요. 그 뒤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선거 자금은 암호화폐 쪽 선거 자금이 엄청 많이 몰린다. 그래서 후보들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유일하게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였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에다가 자금을 엄청 넣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자기네 코인 만들어내고 자기네 가족이 코인 사업하고 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어쩌다가 코인으로 사업을 바꾸신 거죠? 이게 이야기하면 좀 많이 긴데, 창피한 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는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투자하는 분들한테 되게 큰 조언을 드릴 수 있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2021년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코인 투자를 17년도 때부터 코인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7년도 때 돈을 잘 벌었고, 그때도 한번 불장이란, 흔히 말하는 불장이죠. 그래서 불장이란 사이클 한번 맛보고, 그 불장 맛본 다음에 또 나갔어요. 또 나간 다음에 되게 열심히 또 일을 했습니다. 제가 19년도 때 법인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9년도 차부터 되게 이제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고 되게 열심히 일을 하던 찰나에 20년도 때 다시 예전 17년도 때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오는 거예요. 이거 또 다시 한 번 더 코인 시장이 출렁이겠는걸? 그래서 운이 좋게 20년도 초반에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빔 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또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빗썸에서 거래를 했고, 그때도 되게 알트 트레이딩으로 돈을 되게 잘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좀 눈은 있는데, 이전에도 흔히 말하는 주식으로 치면 잡주라 그러죠. 세력들이 좀 묻어있는. 근데 그런 코인과 그런 주식들을 잘 발견해서 초기에 잘 들어갔어요. 근데 운이 좋게 그 코인을 순환적으로 몇 번씩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A라는 코인을 먹고, 그다음 이 코인을 먹은 다음에 B라는 코인을 또 먹고, B라는 코인에 들어가서 또 먹은 다음에 C라는 코인을 먹고. 근데 돈 버는 건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데, 돈을 벌고 난 뒤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고, 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미팅 도중에도 테이블 밑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오늘은 얼마가 올랐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은 트레이딩도 잘 되지만은 제가 하던 점점점 이제 조금 지체되고 정체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제가 단호하게 결단을 좀 내립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면, 그때 모든 이제 그런 잡코인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을 다 정리를 해서 비트코인에다가
다 몰아 넣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비트코인이 지금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딱 제가 그 비트코인을 매수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쭉 우상향 했거든요. 1월 달까지. 그래서 쭉 우상향하고 되게 잘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현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80%가 넘는 자산, 90% 이상의 자산을 전부 다 비트코인에 넣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때 느끼면은 2017년에 광기 어린 불장이 또 오겠구나라는 게 이번에 한 번의 경험으로 또 저한테 약간 느낌이 온 거죠. 이게 또 이제 한 번 더 사이클이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잘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 아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1월 8일이거든요. 1월 8일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1월 8일 날 친구놈 한 놈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었고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으로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 책과 그 다음에 공부를 다 3년 이상 했으니까 웬만한 전문가 혹은 전문가처럼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잘 컨설팅 해줄 거 아니에요. 제 업도 마케팅 플러스 이제 브랜드 컨설팅을 하다 보니 남을 컨설팅하고 이야기해주는 업무를 잘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한 10분 정도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식으로 앱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 되게 열심히 밀도 있게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너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왜냐면 그 친구는 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고객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앱에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독자를 우리가 확보하려면은 밀도 높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구독자가 이 영상을 스킵하지 않고 밀도 있게 영상을 시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앱도 마찬가지거든요. 앱도 잘 만들어놔야지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앱을 삭제하지 않는데, 무튼 그 친구들은 좀 많이 허접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딱딱딱 간결하게 짚어주니,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여서 사실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이야기해줬던 게 아닌데,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10분 조언을 받고. 저 고등학교 때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만 줬어도, 제가 그냥 둘이서 맛있는 소고기에 좋은 술 한 잔 먹었을 텐데, 이게 갑자기 생겨난 1,000만 원이다 보니, 제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했냐면, 이러도 되지. 이거 조금 쉽게 벌었잖아. 그래서, 바로 1,000만 원을 K뱅크에 넣고, 업비트에 입금을 합니다. 업비트에 입금을 해서 이걸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사실 수억이 그 비트코인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티도 안 나고 1,000만 원을 좀 더 사기에는 비트코인이 티가 안 나니 알트코인을 건드려 보는데 그 알트코인이 타자마자 10%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고 지금 듣는 PD님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딱 이거다. 이걸 알트코인을 잠깐만 먹고 나오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초보 투자자 분들의 흔한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의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초보 투자자도 아니었고, 제가 그 트레이딩 경험이 없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무려 17년도 때부터 21년도 때까지 트레이딩과 투자를 쭉 이어왔던 사람이라 초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욕심? 그리고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것 봐라. 투자한 지 1시간 만에 20%가 오르니까 그래. 내가 이거 잠깐만 들어가서 10%만 먹고 나오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 3억을 투자했을 때 10%만 먹어도 2천에서 3천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에 씌었던 것 같아요. 모든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자산을 다 팔고 알트코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알트코인에 들어가자마자 이 코인이 1시간도 안 돼서 잘 오르다가 1시간도 안 돼서 10% 20%씩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모든 자산이 그 코인 하나에 들어가 있었고 단 한 번도 제 전체 자산이 순간적으로 5%, 10%, 20%씩 빠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분산 투자도 되게 잘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다만 넣어놨으니 안전하게 제 자산이 계속 우상향했지 순간적으로 이게 급락을 맛본 적이 없어서 되게 약간 패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니까 11시,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안절부절한 거예요. 계속 코인은 올라갈 생각 안 하고 떨어질 것만 같고 계속 패닉할 것만 같고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에 뛰어들어가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소주 한 병을 까고 벌컥벌컥 원샷을 해요. 그리고 이 A4 용지 한 장을 급하게 들고 온 다음에 막 10개명을 1. 비트코인만 거래한다. 2. 알트코인은 거래하지 않는다. 3. 쉽게 돈 번 돈 쉽게 나간다. 어렵게 벌고 어렵게 쓰자. 이렇게 하면서 막 10개명을 쓰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새벽 3시, 4시 됐던 것 같아요. 안 되겠다.
팔고 잠을 자자. 이러고 매도하고 잠을 들어요. 저의 그 따끔한 체벌이죠. 그냥 손실 너가 따끔하게 보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너 자신을 반성하고 손실 보고 나가자. 그리고 이제 잠에서 일어나는데 그달 10시쯤 됐을 거예요. 제가 평균 출근 시간이 새벽 6시에서 늦어도 8시 전에는 출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직원이 그래도 한 10명 있었는데 직원들이 되게 걱정을 했어요. 아니 우리 대표님이 지각도 안 하고 매번 주말마다도 일하는 사람인데 오질 않네. 근데 제가 쇼파방에서 잠을 들었거든요. 그 사무실에. 근데 그 쇼파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핸드폰을 쳐다보니까 팔았던 알트코인이 그대로 제 평단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봤던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고 짜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 내가 지금 이거 손실 봤는데 이렇게 손실 보고는 내가 끝낼 수 없다. 다시 또 조금 들어가서 10% 20%라도 만회시키고 나오자. 근데 또 들어가자마자 몇 시간 흘러서 30%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페닉스라고 다시 사고 페닉스라고 다시 사고 해서 그 당시에 제 전체 자산 80% 정도가 넘는 자산이 한 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인들과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의 말로는 자기였으면은 이상은 제정신으로 못 살아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몇십 년, 20년 넘게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8, 90%가 날아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제대로 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점심에 부대찌개집 가서 저랑 제일 오래된 직원이랑 해서 부대찌개집 간 다음에 부대찌개 시키고 부대찌개 한 입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소주 2병 먹고 사무실 들어가면서 편의점 들러서 맥주 4캔 사서 사무실 들어가서 또 맥주 먹고 7시 8시쯤에 또 퇴근해서 소주 한 4병 사들고 집에 가서 또 소주를 먹고 그걸 3, 4일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으로 출근은 계속 했지만은 출근해서도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죠. 그 당시 직원의 말로는 1분꼴로 깊은 한숨을 계속 쉬었대요.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계속 그 세상 다 잃은 사람 마냥 1분꼴로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리고 간혹가다 욕설이 좀 들렸고 자기네 귀에서 무튼 그리고 3, 4일 페인처럼 지나다가 4일째 되던 날 제가 침대에서 눈을 뜨는데 그러니까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봉남아 너가 지금 돈을 잃은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너의 눈을 하나 포기할 테니 다시 너의 돈을 모든 잃었던 자산을 다 복구시켜 줄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힘든 거 아픈 거를 지인들과 가족들한테 단 한 번도 털어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누구한테 말하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더 소중하지. 내가 지금 이 벌었던 자산이 뭐라고 이걸 포기해야 돼?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 눈은 너가 소중할 수 있으니 팔 하나를 그럼 포기할래? 당연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팔은 너무 또 소중할 수 있으니 그럼 손목 하나를 포기하겠니? 당연히 그것도 안 되고 그래, 그럼 너 손가락 2개는 되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 하나로 치자. 근데 손가락 하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넌 대체 뭘 잃었니? 당연히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내 돈인데 뭐 소중한 사람은 당연히 잃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 귀중한 신체 그 어떤 거 그 모든 것 하나 잃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냥 스스로 귀신같이 한 8, 90% 멘탈이 회복되고 당연히 사무실 갈 때는 술 안 사들고 그냥 그 당시 딱 일어나서 딱 샤워하고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다시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투자 시장에 나가는 거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 정말 투자라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루에 많게는 8, 9시간 정도? 적게는 최소 3, 4시간 이상은 여기 크립토 시장 그리고 이 투자 시장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 3개월 뒤에 어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딱 한 잔을 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아니 또 어느새 예전에 2020년도 때 알트코인 트레이딩 하는 거 마냥 코인에 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그리고 경제 지식에 대한 금융에 대한. 근데 제가 그 당시 금융 유튜버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다른 그 마케팅 회사와 컨설팅 회사와 그다음에 앱 개발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지 제가 코인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또 그 당시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겠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이전 소개했을 때
제가 채널을 되게 많이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밥을 먹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제가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수익을 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밥을 먹는 채널을 왜 운영했었냐면은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때 같이 창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평생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했던 채널이고 그 채널이 잘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었던 채널인데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이 유튜브도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코인을 하게 됐냐의 이제 최종 질문의 답변은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이 지식으로 내가 돈을 벌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래서 그때 스타벅스에 딱 앉아서 유튜브 해야 되겠다. 유튜브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월요일날 편집자를 한 명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자 고용하고 화요일날 그 편집자랑 의논해서 나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컨텐츠 만들 테니 너가 이렇게 딱딱딱 컷 편집해서 효과 넣어서 올려줘 하고 3시간 만에 첫 영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지금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첫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진짜 잘했다고 느끼고 좀 허접하다고 느끼는데 무튼 그 영상이 3시간 만에 나온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채널 운영을 하게 됐고 제가 유튜브 개설한 지 4일 만에 구독자 4만을 찍어요. 그래서 되게 급속도로 운이 좋아가지고 엄청 크게 성장했던 그때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 뭐였었냐면 그 닷컴 버블 때 인터넷 붐이 확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사업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너무 애기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데 그때 또한 저는 고등학생의 20대 초반? 그러니까 되게 사회 초년생이었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없었어요. 사업으로. 근데 이제 어느덧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되고 금전적인 여유도 생기고 뭔가 경험이 많이 쌓였는데 초기 시장인 곳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 깃발을 다 꽂아서 있던 사람들이 많았고 사업 분야에는. 근데 딱 그때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인 시장, 즉 이 크립토 시장이 초기 시장이겠구나. 내가 여기에 강한 베팅을 하면은 여기서 큰 파일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잘 나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이 되게 괜찮았어요. 직원들 월급 주고도 더 많은 돈을 제가 회사에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회사를 전부 다 스탑하고 직원도 전부 다 이제 사정 말하고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했죠. 내가 이 코인 쪽으로 다 피보팅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오겠냐. 근데 당연히 이제 직원들은 대표님 마케팅하고 여러 종 컨설팅하고 앱 개발 운영하시다가 코인이라뇨. 저희는 코인은 아직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장 없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직원 나가고 일부 직원 남은 친구들과 이제 돈복나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코인을 하게 됐고 또 사업을 바꿨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럼 알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예전에 그 법인회사 운영하면서 스타트업 했을 때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VC 대표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면은 누구나 다 그 당시에도 누구나 다 알 VC였고 알토벤처스의 김한준 대표님 앞에서도 브리핑을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업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유명 VC들 그리고 또 유능한 VC들 만나면은 항상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보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 모델을 그들한테 설명해서 내 투자 밸류를 측정하고 내 회사 가치를 측정하는데 만나면은 어떤 회사예요? 뭐 비즈니스 하세요를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끌고 있는 팀원들의 구성원은 어떤 출신이고 어떤 역량을 가졌고 그리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당황했던 게 한참을 설명을 했어요. 저희 직원들은 이런 친구고요. 여기서 왔고요. 이런 학교 나왔고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하면은 그 뒤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보겠구나 하는데 그때도 비즈니스 모델을 안 물어봐요.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세요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의 역량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자요? 그리고 사업 왜 하세요? 그리고 사업해서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뭐 하고 살았어요? 뭐 이거 저의 탄생 배경과 제 가치관과 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트코인 바라볼 때 그 똑같이 대입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사람이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충실하고 역량이 없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 수행이 안 되거든요. 마치 유튜브도 비슷하잖아요. 유튜브를 제작할 때 훌륭한 PD와 작가가 있어야지 유튜브가 흥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알트코인에 대입했어요. 알트코인 홈페이지나 백서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대표들과 팀원들의 링크드인이 제공돼요. 이력들과 이런 뭐 경력들 크게 투자 들어갈 때는 그걸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표를 봐요. 얘가 돈 벌면 틸놈인가? 어디에 뭐 유명한 어디에 회사를 나왔나? 아니면 자산이 좀 있나? 이런 것들 보고 그 마지막에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체크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게 어려워요. 왜냐면 해외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링크드인이라는 데 들어가서 영어로 된 거 다 번역해서 봐야 되고, 좀 몰라. 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도 모르겠어. 뭐 사업 나 안 해봤어. 그거 내가 본다고 내가 알아? 뭐 대표가 뭐 역량 본다고 내가 알아?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간단한 투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VC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VC가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즉 어느 투자자가 리드 투자하고 있느냐, 초기 투자하고 있냐, 이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시리즈 단계에서 누가 들어와 있는지 규모들이 나와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치가 힘드시면은 저희 커뮤니티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정리해 놓은 그 서치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떤 유명한 VC에서 얼마만큼의 투자가 들어와 있는지 이걸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유명한 VC들이 저희보다 더 뛰어난 리서치 팀원들을 데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대표, 팀원, 비즈니스 모델 다 파악하고 리드 투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VC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역으로 그럼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 그럼 VC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정리한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플랫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예전처럼 막 서치하고 찾아내고 이럴 필요 없이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렌드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AI 쪽 트렌드나 AI가 따라오면 데이터 저장 섹터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가 좀 따라오거든요. 그런 섹터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왜냐면 작년에 밈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밈이 유행했었냐면 20만 원 투자해서 20억 번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퍼지다 보니까 당연히 진짜 말도 안 되는 극소수였겠죠. 그래서 밈코인이 작년에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밈코인 투자해서 인생 역전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트렌드 섹터를 좀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AI나 RWA가 이제 또 아마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드리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팀, 구성원, 비즈니스 모델 잘 파악해서 투자해보시고, 그것도 힘들다, 트렌드도 못 읽겠다 하시면은 VC가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 그래서 VC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코인들을 투자하는 게 제법 안정적일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비트코인을 2개 기부하신 걸로 아는데 왜 하필이면 비트코인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비트코인 2개 보냈다 그러면은, 야, 너 뭐 착하다, 말도 안 된다,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가격으로는 3억인데 그 당시는 1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억 단위 기부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고, 뭐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기부하는 배경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뭐 착하고 천사 아니고 성인군자 아니고, 유니세프는 15년 넘었고 기부한 지, 일단 보육원에는 매달 직원들이랑 함께 보육원 기부도 하고 있거든요. 매달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매달 기부한 지는 거의 4년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사람은 악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란 동물이고, 근데 그러려면은 의도적으로 좋은 거를 먹고 좋은 걸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도적으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2개 보냈을 때 나라에다 보낸 거고 비트코인 보낸 거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크라이나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 우크라이나가 밥 매는 분도 막 김태희다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5년 동안 솔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푸틴이랑 그 다음에 트럼프랑 만나서 대통령 두 분께 만나가지고 회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하면 정쟁 종식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를 잘 기억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왜 비트코인을 기부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네가 기부한 건 기부한 거 갑자기 코인 얘기하다가 비트코인 기부는 왜 나온 건데, 일단은 제가 그 PD님도 아마,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안 믿을걸요? 제가 기부를 한 걸 어떻게 알죠? 말로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크립토 생태계는 너무 좋은 게요, 제 거래소 지갑이 그 우크라이나 공식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 보내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트랜잭션이라 그러거든요. 마치 이거예요. 제가 지금 PD님한테 1억을 보내면 통장에 기록이 남잖아요. 서로의 통장에 제가 보낸 게 남고 PD님 받은 게 남잖아요. 비트코인은, 근데 이거는 저희끼리의 개인정보니까 누구든 보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오픈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조작도 사실 포토샵으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남아있어요. 제 지갑 주소가 우크라이나의 지갑 주소에 보내진 게 나와 있고요. 우크라이나 공식 주소에 쳐보면 누구나 제 지갑 주소가 2개가 보내진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부 문화는 비트코인을 떠나서 암호화폐로 기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왜 유니세프에 많은 기부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 3만 원 정도 되게 오랜 기간 기부하고 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내 3만 원이 갈까? 제대로 그 친구한테. 사실은 뭐 광고비, 회사 운영비 이런 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빠져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의 건너에 있는 그 어린 꼬마한테 지갑 주소만 주면은 제가 거기다 쏘면 바로 보이거든요. 전송도 5분 안에 되고요. 그 친구한테 갔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부 단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같이 사업해볼 생각 없냐고. 근데 전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기부 단체에서 블록체인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기부하면은 50만 원도 채 안 가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그 친구가. 왜냐면 나는 그 친구한테 보내고 싶은데 중간에 용역비로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기부 단체 비리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송금이 빠르고 그때 비트코인 그 억 단위를 보내는데 10분이 안 걸렸어요. 바로 우크라이나 그 공식 주소 지갑 주소에 들어갔고요. 그분들이 현금화할 때 1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거래소에서 팔고 자기네들 팔아서 현금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부 문화도 비트코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에는 뭐 돈봉남이 우크라이나에 비트코인 보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이제 저는 솔로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전쟁 잘 끝나시면은 또 한번 초대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이 가격이 왜 유지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피크를 찍고 가격이 방어되지 못하고 쭉쭉쭉 내려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격 방어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가격을 올린 건 일반 개민과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들과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 나라가 동원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렸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1부 때 이야기 드린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소용태도 변화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미국 정부가 그리고 또 규제 기관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시장의 신뢰와 투자의 매력도를 동시에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건 미국의 수용태도 변화다. 첫 번째로는 정책 변화와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가격 변화 방어를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트럼프 후보가. 근데 이제 자기가 재선하게 된다면은 가상자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올감했던, 옥죄했던 규제들을 완화시키겠다고 자기가 공약으로 걸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더 뛰어넘어서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 가상화폐 수도로 그리고 또 비트코인 슈퍼파워 로 만들어 버리겠다 미국이란 나라를. 그래서 그런 목표를 제시하다 보니 가격들이 점점점 올라갔고요. 그 당시엔 더 올라갔었죠. 지금도 방어되고 있지 않나.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제동을 계속 걸었던 SEC 위원장을 취임 첫날 해임하겠다고 했고, 근데 이런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저 정치놈 저 당선되면은 다 안 할 거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SEC 위원장 날라갔고, 그리고 암호화폐의 제일 친화적인 그런 분이 SEC 위원장으로 지금 될 거라고 지금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정부 차원에서의 암호화폐 수용이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보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주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채굴 업체들은 세금을 내려면은 일단 비트코인을 팔아서 지불했어야 됐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걸 비트코인을 내라 그냥 우리 비트코인 받을게. 그래서 저는 되게 혁신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세금을 낸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는 비트코인이 공공 영역에서도 주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 세 번째, 연방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보유 법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라고 하면 잘 아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전략적 비트코인 법안 추진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민스 상원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5년간 무려 매년 20만 개씩 총 100만 개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이 그냥 비트코인 계속 20만 개씩 보유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의 금 보유량, 그러니까 그것을 재평가해보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브릭스 체제라고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제 기타 이제 연합들이 일본의 달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단체로서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 이번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 러시아가 자금이 없다 보니 미국 달러를 팔아서 군사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막아버렸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이거 나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전쟁 자금 마련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네 돈이라고 이거 달러를 잠궈버리니까. 그래서 중국이랑 러시아랑 다른 나라랑 좀 합쳐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나중에 미국이란 나라가 지네 수틀리면은 달러 잠궈버리고 이랬을 때 우리가 왜 달러 보유하고 있냐, 탈달러 하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연합단체에 뭐 화폐를 만들거나 혹은 금을 많이 보유하라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랑 특히 중국이 금을 엄청 미친 듯이 샀어요. 지금 금값이 차상 최고치 찍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중국이 엄청 금을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러면 미국은 뭘 하고 있냐, 중국 쪽에서 금에 대한 포지션과 그걸 늘려가고 있으면은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 같아요. 미국은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을 팔려고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비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나중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이란 나라가 금을 버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했을 때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죠. 사실 1억 5천 방어하고 있는 거는 방어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거를 누군가 누르고 있는 거지 사실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연방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법안 추진으로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이제 시장의 기관 투자자가 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사고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매집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기관 투자의 투자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개미 투자자랑 다르게 단기간 차익을 원하는 곳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액의 투자를 하는 곳들이 아니에요. 수억, 수천억, 조단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기관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자산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요소가 되겠죠. 근데 안정성과 성장성을 강화한다는 거는 가격을 방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사례를 조금 말씀해드리면은 일단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는 거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진 않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라는 회사의 주식을 삼으로써 간접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500억 정도 되는 규모고요. 또 해외 연기금 투자 사례를 조금 말씀해드리면은 영국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은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500억치 샀지만은 되게 큰 규모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산 운용하는 거 대비. 근데 영국 연금이 비트코인 투자를 3% 하고 있어요. 전체 자산의 3%. 영국 연금 시스템에서의 최초의 비트코인 투자 사례, 최대 투자 사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호주 연기금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이 친구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확신이 좀 든 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으면 리스크인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약 한 400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펀드에서 2,400개 정도에 되는 규모의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나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포용하고 하려고 있고 포트포인에 넣고 있고 이러다 보니 사실 개미들이 던지면 던지지 이 기관들이 던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지금 당장 팔아가지고 단기 시세 차익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기관들은. 그래서 지금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15억 간다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 왜 15억이 가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느 정도 구미가 좀 당기실 거예요. 비트코인 진짜 가격 방어 잘하고 있고 사실 눈 깜짝할 새 1억 5천 찍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잠깐 장이 안 좋으니 내 알트코인, 내 비트코인 이러고 있지만은 사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야, 비트코인 1,000만 원 아니었어? 야, 비트코인 2,000만 원 아니었어? 야, 그 7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야, 1억 4천 말이 돼? 지금 되게 놀래거든요. 근데 사실 1억 4천, 1억 5천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이미 판도는 뒤집혔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 플러스 이제 지정학적인 또 위기 뭐 이런 것들, 관세 정책 플러스 전쟁 플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가로막혀 있는 거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15억 가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가볍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책에는 모든 해답이 다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설득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기관들과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의 매집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 단에서의 기업들과 나라들과 기관들은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을 안 따라가면 리스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의 공영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따라간다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판도 뒤집히는 거거든요.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전 세계 사람한테 알려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친숙한 넥슨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1,700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8,000달러가 평단가니까 그래도 약 한 2배 정도 번 거죠. 그래서 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제가 감히 예상하지만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모든 기업들은 블록체인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도 있고 이미 그쪽으로 사업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예상하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등등등 이런 이제 공룡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했다라는 신호탄을 터뜨리는 순간 미국이 마치 비트코인을 허용하고 샀다고 하는 것만큼의 파장이 엄청 들 거고 너도 나도 포모가 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모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사지 않았는데 그게 엄청 올라가서 두려움에 떠는 걸 포모 증후군이라 그래요. 나 없는데? 비트코인 5억 가면 어떡해? 10억 가면 어떡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 하나가 신호탄을 쏴줬을 때 너도 나도 사게 될 겁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눈 떠보면 비트코인 5억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이 뭐야 지금이라도 사야 돼? 또 다음날 일어나니까 7억 가 있을 거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미국 얘기하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 감도 안 오시잖아요. 좀 남의 나라 얘기 같고 남의 얘기 같고 남의 나라 얘기 맞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도 법인의 대표고 제가 어쩌다 보니 오프라인 강의를 하러 나가는데 대략 규모는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도 오시지만 자산가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제가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운 좋게 스타트업 회사 형님들과 친구들과 동생들이 200억, 300억 500억 하는 회사 대표로 성장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연말이나 혹은 주말에 모임을 자주 나가진 않지만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일단 제 주변으로 다 몰립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크립토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그들한테 질문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살 거예요? 살 거야, 형들? 이러면은 야, 내가 다 사진 않을 건데 내가 지금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의 5% 그리고 많으면 20% 정도 내가 할당해볼 것 같은데? 그리고 비트코인 사실은 진짜 1억 이하로는 안 빠질 것 같고 너 말대로 비트코인이 15억 하고 저는 최소를 잡는 게 15억이거든요. 최소 10년 안에는 30억 이상 간다라고 보는 자산이고 근데 너 말대로 비트코인이 20억 가고 30억 갔을 때 지금 내가 이걸 안 사놓으면은 나중에 이것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클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은 최소 10% 정도는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하고 싶은 그 심리가 되게 두꺼워졌다. 제가 다 만나보지 못했겠지만 더 대단한 분들은 더 많이 살려고 하겠죠. 또 하나 더 비트코인이 15억, 20억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고액 자산가들의 비트코인 매수 심리가 되게 강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억? 1000억? 그 이상인 분들이 비트코인을 20, 30개씩 가지려고 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무한한 자산이 아니에요. 2100만 개고요. 그것마저도 로스트 코인이라 그래서 한 500만 개에서 600만 개는 잃어버렸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1500만 개밖에 없는데 1500만 개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한 개씩 가져도 못 가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저는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비트코인 0.1개 가지고 있으면은 상위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산가들의
사람들의 비트코인 수집에 붐이 불면은 저조차도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올해 혹은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 100개 모으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100개를 모았으면 2배 오른다고 파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정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만 해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0.3개도 가질 수 없는 자산인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보유하라는 움직임이 불 거고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부동산에 비트코인을 좀 비교하거든요. 항상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뭐 화폐냐 혹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냐 이건 약간 하수적인 생각이라고 하기보단 좀 더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의 끝판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폐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대비 내가 버는 내 임금이 같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산을 그냥 들고 있으면 화폐로 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적금을 넣거나 근데 적금도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적금을 넣는 게 사실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금을 보유하거나 금은 이번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내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단연코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불패 신화. 그래도 부동산은 오를 거야.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하진 않습니다. 10년 안에 2배 오를 수 있는 자산 얘기해봐 하면은 전 부동산일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이라고 치면은 비트코인은 10배에서 20배 갈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2100만 개의 가치 저장 수단이 있고 거기에 내 가치를 보존할 수 있고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거는 2100만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결국에는 희귀해서 희소해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귀하고 누구나 가질 수 없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20평 30평 되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30억 40억 50억 합니다. 정말 비싼 거는 200억 300억 하는 거죠. 왜 굳이 그 부동산의 그 값이 그렇게 돼야 될까요? 잠깐만 외곽으로 빠져나가도 2, 30억이면은 몇백 평 되는 전원주택을 의리의리한 전원주택을 짓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좁아 터진 2, 30평 그 집에 2, 30억 주고 들어간다니까요. 그 이유는 뭐 지리적 특성, 뭐 교통의 편리함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시민의식이 금융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알게 될 거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제 비트코인 15억 간다에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서술돼 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을 넘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금의 시총이 10분의 1이거든요. 전 당연히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15억 갑니다. 숫자로. 근데 금을만 뛰어넘을까? 금만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동산에 대한 그 가치 저장 수단의 주의까지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개당 30억, 50억, 100억 이상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요. 근데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 100억 갑니다 하면은 누군가는 그럴 거거든요. 읽어보지도 않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야, 저거 사기꾼이네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제가 써놓은 책을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근데 야 너가 이거 책 쓴 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헛소리다. 하시면은 당일 기준으로 빨리 완독해서 환불하실 생각이 있으면 제가 뭐 한번 환불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텐데 근데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15억 가는 이유를 정말 잘 서술해놔서 그래서 15억 가는 이유는 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고 아직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 지금 이렇게 뭐 1억 5천 방어하는 이유, 그리고 15억 가는 이유, 그리고 15억을 넘어서 50억을 가는 이유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가치저장 수단이 모르겠고 강남 땅이 모르겠고 야 나 몰라 뭐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실 강남의 땅이 이렇게까지 비싸질 거라고는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건 가치저장 수단과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해 못한 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마치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초기 시장도 흡사했어요.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고 이게 세상을 바꿀 거고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 컴퓨터가 야 컴퓨터 없으면 세상을 못 살아갈 거야 했을 때 야 뭐 컴퓨터 그거 게임만 하지 야 컴퓨터 그걸로 뽀로나나 보지 뭐 컴퓨터가 무슨 세상을 바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50대 60대 70대 형님 누님들은 더 공감하실 게 마치 휴대폰? 그러니까 예전에 전화기를 들고 다닐 때 야 그 무거운 전화기 왜 들고 다니냐 집에 전화기 있는데 집에서 전화하면 되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2G, 3G, 4G, 5G로 넘어가면서 내 손 안에 컴퓨터가 생겼잖아요. 정말 급변하거든요, 세상은. 그리고 내가 눈치를 챘을 때는 그땐 좀 늦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립토 시장, 이 코인 시장은 인터넷 초기 시장과 흡사하다고 판단하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더 수긍해 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부감 일으키기보다는 그래? 나 한번 공부해 볼게. 그래, 나도 한번 공부해 봐. 진짜 이거 맞는 거야? 내가 한번 요새 또 챗GPT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GPT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자료들, 논리적인 숫자들 좀 대입해 보시면은 10억이 아니라 50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되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눈치를 채면 늦으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가 뭐 세상을 바꿔 얘기해 맞아? 모르겠는데 일단 따라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나중에 따라올고 나중에 눈치챘을 때는 이미 비트코인은 2, 30억 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미 이 시장을 이해한 것처럼 이미 누구나 이해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세상 바꿨다. 이제 지금은 AI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AI 섹터랑 그러니까 AI 주식, AI 코인, AI 회사에 다 투자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한번 믿고 좀 따라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